그 공공성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는 공공성이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올 몫이 정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 공동체의 가치에 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저는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공직사회의 공공성, 공인의식이 급속히 무너지는 것, 이것도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가져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국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다 뽑았다. 주권자는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아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문제가 민주주의가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따르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민주의라는 정치 친구죠. 그래서 민주에다가 주의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주주의는 사실 엄밀하게 따서 이데올로기는 아니고 정치 체계,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다수의 지배,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체제를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이런 다수의 지배를 지향한다. 지향하고 그걸 말하자면 가치로 담는다는 점에서 이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성립하려는 것보다도 주권자인 동시에 피치자,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 아닙니까? 이 국민이 이제 존재되는데 그 국민은 주권자인 동시에 피지배자입니다. 주권자라고 보면 나라의 주인이 지배자예요. 그런데 국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피지배자들, 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다. 이런 성격을 가진 국민이 존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지자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다짐을 받는 피지자로서 국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권이 확보돼야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보면 10조에서부터 한 20개 가까운 조항에 걸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되게 나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생명 같은 거에 깊이 공부를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주권자로서 국민이 되려면 공공성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니까. 둘째는 정치적 자유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거죠.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주권자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화주의, 공화국이니까 공화주의에 입각한 주권자로서의 공공성 확보. 이 상권 분립, 이 공화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로서 공공성을 갖고 공화주의 입각해서 할 수 있어야 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만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6조 1항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또 역설적이게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헌법 1조 1항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주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그럼 국가라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국가라는 게 뭐냐? 어떻게 생겼으면 특성이 뭐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알게 되는 거죠. 국가라는 게 뭔지 알려는 걸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국가 속에 살았고 자연스럽게 국가를 연관하고 생각하기 쉽죠.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 원리가 뭐냐? 지식만 알아서 안 되죠. 그 민주주의 원리를 내면화해야 됩니다.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생활에 있어서나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나 자연적인 방식이 윤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화국이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막상 헌법 1조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취임할 때 선서해야 됩니다. 헌법의 규정이 있죠. 규칙구조. 반드시 취임선서 해야 되는데 취임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헌법을 자기가 준수한다고 서약하는 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1조인데 그것이 1조이라니 저희 근원규범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헌법 조항을 구속한다 그래요. 1조이라는 위배되는 조항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만큼 1조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선언한 것이라서 규정한 것이라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 규범인데 그걸 준수한다고 선서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막상 그 1조이라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걸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몰랐어요.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도 행태를 보면, 정치 행태를 보면 1조이라는 걸 안다고 하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언론가명 사례 같은 것도 헌법 1조이라고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부 조직법 개정을 되게 빨리 심의하는 건다고 이게 전 담화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테레비로 보셨을 텐데 정말 정규정과 고조와 기수주의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교수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원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재지만 대외적으로는 행정교수가 아니에요. 행정권 맡고 있습니다. 법안을 고치고 안 고치고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건 입법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행정교수가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회에 보내면서 판결을 고치고 고친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 1조이라고 달았으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화문을 작성한 참고도 헌법을 뭐 이렇게 내리잖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담화를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본인이 후보로 나섰을 때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본인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후보도 준비를 많이 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국가를 통치하는 데 기본이 되는 헌법 1조이라는 걸 모른다. 다른 걸 많이 공부하시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 인식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권자고 그런 고위공직자들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 책임자에 앞서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공공성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신분제 국가에서는 통치자 계급이 정해져 있었죠. 신분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분 계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계층만 그 국가가
정치하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만 공공성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결국 주권자의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하는 이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의정단이 공식이 예당하는 이 존재들이 아주 무슨 특수충으로 태어나서 특수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지요. 결국 국민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성장해서 국민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이 생활하고 성장해야 되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그런 국정의 책임자의 위치에 가기 전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미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 위치에 가서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그런 이해가 없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런 걸 모르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고 그런 지도자는 그 위치에 가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모든 제도, 그 제도의 운영 이것이 그냥 공공성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인사를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뭐 체득할 겨를이 없이 그냥 휙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성이 있는 상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도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따라서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 위치에 간 공직자 선출됐고 임명됐던 그런 공직자들도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이익에 함몰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가 소속한 정파의 이익, 소속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함몰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공동체 해체 현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대한민국이 공동체 해체 현상에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 있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다원화된 사회니까 가치가 다 다원화되어 있다는 사회는 뭐냐면 이 갈등이 생기려 다양하게. 그러면 정당들이 복수 정당들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 정당들이 각각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 그 기능이 헌법적 기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의 운영을 개선적인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당들이 각각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국회에서 대변하면 각각 생각이 다른 갈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수의 원칙으로 조정 통합을 하죠. 그 과정이 쭉 진행되는 게 저희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그리고 다수결로 통과되는 안건은 전체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우리 정치는 거꾸로 그걸 안 해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버젓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갈등이 조정이 되지 않고 통합이 되지 않고 그냥 부딪히니까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이게 공동체 해체 현상이다 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아테네에서부터 데모크라시가 나쁜 정치라고 그랬죠. 주무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리석은 백성, 현명하지 않은
책임 무책임한 이런 대중들이 그 국가 좌지우지하는 정치라서 아주 나쁜 정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플라톤 나오고 나쁜 정치라고 보죠. 어쨌든 공공성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공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성은 민주적 공공성입니다.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성이라는 말이 공동체 가치인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적 가치라는 공공성이 중요해도 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를 침해하거나 그걸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공동체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을 찾는 그것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주적 공공성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보다는 공을 없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선공후사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공동체가 제 때때로 내 권리나 자유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좀 우선한다. 그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멸사공공은 안 됩니다. 산을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공을 바꾼다. 이게 외정시대 때부터 우리가 삼공 공공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멸사공공입니다. 상명하고 철저한 군사를 하고 제국 전체주의적인 문화도 하고 그래서 멸사공공이라는 것은 국가주의적 공공성입니다. 국가가 개인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하면 국민은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 국가주의적 공공성은 전체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이라고 철저하게 민주적 공공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저는 좀 당에서 겪어본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겪어본 말은 공인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늘 바보라는 얘기는 바보라는 국가라지 바보라는 국민이라지 이렇게 자기보다는 공적인 영역, 공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다 몸에 배어 있다시피 해요. 그런 점에서는 공인의식이 투철하다고 봐야 돼요. 역시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보면 그 공공성이 때때로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 본인도 모르게 그게 자기 내면화된 문화라서 이걸 봅니다. 감수성이 왜냐하면 10대, 18년간 청와대에 살면서 아버지가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액팅 포스 레이디 했지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서 잘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원형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자들 말로는 누구나 인간은 원형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그 원형 체험이 그랬기 때문에 미처 다른 걸 생각을 못하고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제가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의식이 투철한 걸 저는 인정하지만 그 공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절대로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이 당의 대표로 계시니까 그때도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리더십의 성격이 수직적으로 해서 권위주의적이라서 시대와 부딪힌다. 나중에 배성된다면 시대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개인도 불행해, 국가도 불행해진다라는 그래서 고치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새누리당에 있는 저보고 이민 가야 될 거라고 왜 대통령도 지켜가지고 살기 어려울 거예요. 이민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간다고 이민 좀 안 가게 하려고 농담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중요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확보하려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대한민국. 우리가 흔히 조국이라는 말 하죠. 이 조국, 정말 이게 뭐랄까요? 옛날 냄새가 나서 좀 박살을 돋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를 낳아주고 기르고 조국,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견제돼야 되는 거고요.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나 그런 자부심이 없이는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애정, 신뢰,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냥 중요하다고. 둘째는 이 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물론 부분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지만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성공후사의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 못지않게 미래의 이익까지를 내라고 중시하는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을 국가를 운영하려면 현재 이익만 보면 안 되죠. 미래 이익까지 내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제, 자기 절제와 헌신, 참여, 이거 뭐 리더라고 리더, 보시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는 타인,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절제할 줄 아는 각자 그런 거죠. 알아야 되고 또 공적인 일에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같이 내놓는 이런 좀 봉사 정신이랄까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절제 없이는 민주주의 못하죠. 전부 내 것만 100% 철수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화 타협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도 양상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한번 다 100% 없겠다고 우리 대화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려고 그랬더니 두 달 걸려가지고 세 명이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민주주의 있어요. 유명한 거 없죠. 넷째로는 삼권 분립. 삼권이 불이가 아니라 불이익입니다.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다음에 법치주의. 법치는 뭐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없죠. 그러니까 홍치의 자유성.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통치를 하지 못하죠. 하는 견제하는 게 법치주의의 출발이죠. 옛날에 뭐 유럽에서 그랬던 거예요. 왕이나 귀족이 지멋대로 하니까 부주의들이 못하게 하려고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왕왕 권력자가 시민을 향해서 법치주의를 진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작은 법을 안 지키는 시민을 나가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지만 작업이 일나서 못하고 문제가 되면 유전 침례에 늘 나오는 유전 유죄거든요. 또 쓰는 사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쓰고 보는 건 별 생각 없이 습관하게. 요즘에 좀 이제 뭐 작업 선수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년간 그런 이래가지고 정신들이 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누가 통치의 다의성도 문제지만 앞에 표현은 분명해야 되는데 대법원 청사 전문으로 위에 보면 그에 세계적인 능가가 되어 있는데 자유 평등성이 그렇죠. 그 정신인데 그렇죠. 자유 평등성. 법치주의인데 그걸 스스로 권력자들이 허물면 스스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러면 그 법이 꼭 물론 기본적으로는 통치의 자의성을 막으려고 출발한 거지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까지는 국민도
정신,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입각한 그런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만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남미의 어느 나라 또는 유럽 같은 데는 패시즘으로 같이 마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철저하게 이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꾸 자유를 지키고 해야 된다. 공자 같은 말씀인데 이 정확하게 공공성과 민주주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국가가 상당한 위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변종국가라는 거죠. 네. 인간 조건이 급속한 발전과 인간의 실존의 급속한 악화가 공존하는 변종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 인간 생활의 기반이 물질적인 조건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국민소득 2만 불 넘고 구매력 기준으로 10만 불 넘는다 그럽니다. 왜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냐? 인간의 실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급속히. 이 두 개의 상충되는 상반되는 현상이 한 같이 공존하는 변종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변종사회, 변종국가 상태로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할 수 있겠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양상,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양상은 말하자면 공동체의 위기를 알리는 흰색 경고입니다. 전면은 깜빡깜빡, 전면은 교통수단, 저승 경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가 경쟁, 이건 계속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동북아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발전, 이런 것도 지금 좋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회가 빠른 속도로 훈련을 일어나는 제일 걱정해야 돼요. 통치자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은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국민이 갖냐 못 갖느냐 좀 심각합니다. IMF가 왔을 때 국민들이 다 서서 막 잡아주고 금반지, 금위원회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극복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 사회가 활력이 없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대통령의 정치 참모는 살펴야 되는 게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걸 참 유심히 봐야 돼요. 또 국민의 마음속에 가스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불만인 거죠. 가스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그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권력관리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작년에 가서 신문에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상황은 혼돈기가 혁명 상황이랍니다. 혁명이 물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절을 뒤엎는 혁명이 아니고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의 혁명이지만은 과거의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고 따라서 무엇을 지향하는 기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돈기 혁명 상황은 이게 민중의 에너지로 굴러가는 혁명이라는 거죠. 주도세력도 없고 따라서 깃발이 없다. 그런데 민중의 에너지가 막 거세게 분출하면서 굴러가면서 일어나는 혁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